정치마수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새 경선 국면이니까 야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이 본방하고 바깥쪽에서 둘 다 여쭤봤던데 대략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때랑 구체적인 수치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때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1, 2위 후보. 지금 상황이 지난주 상황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특별한 변수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 확장성 얘기 홍 후보 측에서는 네. 막판까지 확장성에 있어서 특히 2030 지지율 이런 얘기로 굉장히 어떤 거세게 막판 유세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 또는 전체적인 여론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특히 20대부터 한 40대의 젊은 층에서는 분명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승세도 맞죠? 그건 팩트죠? 그건 사실입니다. 우선에 좀 젊은 층에서 좋아할 만큼 우선 재밌고 그다음에 그 짧은 어떤 메시지로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전의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도 홍카콜라라는 그 유튜브로서 호소력 있게 파고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세련되게 소위 요즘 말하는 젊은 층에서 말하는 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영상으로 호소력 있게 접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아주 그 젊은 층에 다가가는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그 팩트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원이 수십만 명이 그 단기일 내에 늘어났는데요. 네.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나서 내가 유리하다, 서로 유리하다고 지금 1, 2 후보들이 윤 후보랑 서로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든 또는 홍준표 후보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많이 이긴 여론조사도 나오거든요. 그런 여론조사도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20대에서 40대는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수치가 대체적인 경향이고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이기고 전체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기더라도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응답자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당원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특히 당원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당원 구성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알려진 바대로 이번에 57만 명 정도의 그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그 과정에 한 27만 명 정도가 지난 7월 달부터 입당을 시작해서 들어온 신규 당원인데요. 그 모든 당원 전체의 그 연령 구조를 보면 대체로 연령 구조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 구조가 3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조는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가 51.4% 정도거든요. 그럼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모집단, 여론조사의 표본 집단, 즉 그 응답자는 51% 정도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당의 당원은 34.5%가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에서도 윤석열 후보 측이 조금 유리하게 당원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원 투표에서는 그냥 단순히 똑같은 응답을 한다고 보더라도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성향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유리하게 응답 숫자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최수성님께 넘어가겠습니다. 당대표 때 그런데
이준석 대표 당선제 바람이 조직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들 평가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어떤 상황이 재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때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일지가 모르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이준석 대표는 사실 2위 나경원 대표에 비해서도 여론조사상으로 한 20% 이상 앞섰거든요. 예.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그 정도 이기는 그 정도 격차는 아니다. 격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 이것은 당대표 선거하고 또 달리 예. 당대표 선거는 단순 인기 투표 성향이 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누구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예. 있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선출하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그 당대표 선거에서의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가 앞서서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투표 성향이 옮겨갔어도 20% 이상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 앞선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 선거 당시 그 당원 투표에서는 네, 나경원 후보에 졌거든요. 따라붙었지만 졌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 당원들이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어느 정도 따라갈지는 약간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예. 숙제가 있을 겁니다. 김채고 의원님 여러 전망을 제가 오늘 한 10여 분간 분석해 본 결과 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으로?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예. 격차가 예. 당원 투표의 격차를 이기면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이긴 그 후보가 예. 승리하는 것이고 또 당원 투표의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를 이기면 예. 당원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당선되거든요. 이 격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예. 되었고 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결과로 보면 당원 투표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예. 유리하고 여론조사는 지금까지의 결과 홍준표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최 소님 남해당 일이지만 여당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네. 여기 지금 김채고 의원님 전망하신 데서 좀 약간 견해를 달리 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비슷한가요? 들으시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는 예. 조금 과소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거긴 책임당원이라 그러죠. 예. 투표권이 있는 젊은 당원들이 대거 6.11 전당대회 전후해서 입당을 한 것이 아마 대체적으로 숫자는 한 10만 정도 되는 것 예. 같아요. 여기 투표율이 또 상당히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국민 여론조사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도 박빙으로 됐어요. 예. 4% 차인가밖에 예.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거 유입된 당원들이 어느 정도의 투표율로 어느 정도의 결집도를 보일 것인가가 변수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예. 한 말씀 드리면 예. 통상 선거를 앞두고 혹은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총선도 대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민주당은 민주당은 그냥 당원이나 국민이나 그냥 한 표씩이에요. 예. 국민의힘은 5대5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국민은 여론조사로 하고. 예. 따라서 민주당은 그냥 선거인단을 후보들과 또 당원들이 모집을 해서 예. 약 216만 명이 투표를 한 예. 거거든요. 당원 국민 구분이 없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조사 50%하고 당원 투표 50%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선거인단과 같이 모집을 하거나 예. 이거는 당원입니다. 예. 국민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당원 모집이 대거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젊은 층의 자발적인 유입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대거 유입을 했는데 예. 모집을 했는데 민주당은 6개월 전에 입당한 그리고 당비를 낸 자만이 투표권을 갖는데 예. 국민의힘은 그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임박해서도 막 모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20만이 좀 넘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한
한 40~5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 정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 지구당 위원장들이 상당 정도 모았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통상 선거를 앞두고는 한 30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한 110만 명이 좀 넘거든요. 돈 내는 권리당원들이. 그게 지난번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 한 38만 명이 또 들어왔는데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뛸 후보들이 또 이렇게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당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존 당원 38만 명 플러스 6.11 이후로 들어온 신규 당원 합쳐서 내부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상당 정도 앞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최수정 님도 최종 전망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으로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역선택의 결과다.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위장당원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윤석열 후보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논리적으로 좀 허구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중도층이나 젊은층 또 여론조사에서 따라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높아졌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본선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역선택을 한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어야 돼요. 본선 경쟁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도 좀 허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이 아니 하도 그런 주장을 하니까 뭐 들을 필요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둘을 놓고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자의 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 반 정도는 우리 당 지지자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예컨대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누가 정권 교체 적임자일까를 선택하겠지만 민주당의 지지자 중에서는 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관심이 없다고 끊어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중에서 내가 지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뽑으라 하니까 그나마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고 나갔으니까 찍기 싫고 홍준표 후보는 시원하게 이야기 잘하더라. 그렇게 홍준표 후보를 그나마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반드시 역선택이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특히 더 나가서 그냥 선호도 조사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컨대 질문 자체가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재명을 뽑고 싶은데 홍준표를 뽑아야 될지 윤석열을 뽑아야 될지 이 문제는 또 이제 마음이 묘하게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선택이라기보다는 선호도 조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 애초부터 문장을요?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선에서부터 누굴 뽑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봤나요? 그러면 약간 대답은 다를 것 같은데 선호도 조사 성격이 아니고? 그건 이제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그래도 전체 응답자의 반 정도가 될 텐데 그분들이 결국에 선택하는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20% 넘었죠? 거의? 당원 투표. 1시간 만에 17%가 넘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선관위 K보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투표를 하는데 그게 다운이 됐어요. 너무 많이 몰려서. 그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누구에게 유리한 현상인가요? 보시기에? 저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언론 보도 보기를 했는데 이번 당원 구성이 워낙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거는 즉히 정상적인 현상이지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객관적인 근거들을 보고 또 유추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은 지난번 2차 컷오프 때도 20%였어요. 투표율이. 아, 지금 시간대예요? 같은 시간대? 아니. 첫째, 1시간. 그러고 이 보면은 이제 모레까지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은 이제 소위 말해서 모바일 투표고, 그 다음에 또 이틀은 ARS로 이제 자동 전화가 와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투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초반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바일 투표가 투표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ARS는 놓칠 가능성이 있는데 모바일은 문자로 와서 링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2차 컷오프 동시간대 투표율하고 1.8% 차이 빼니 안 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서버가 터졌다 그러는데 조금 과장된 측면이 좀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흥행이 된다는 걸 부정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뭐 마치 새로운 일처럼 얘기하는 통상적인 어떤 상황이다. 뭐 국민의힘 지난번 2차 컷오프 결과하고 비슷한 지금 투표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통상 이렇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대선 끝나면 국민의힘도 규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질문을 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해서 걸러낸다는 말씀이시죠?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자를 상대로 의견을 묻습니다. 총선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뭐 그거는 역선택 논란이 있기 훨씬 전부터 통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 규정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한번 정비해야 될 문제고요. 통상 민주당이 아예 당규에 그것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 당에도 당규에 규정은 있거든요. 근거 규정은 있는데 세 측에서 정하는 거라서 그 근거 규정은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거 역선택 방지 문항 넣자고 주장했다가 아주 당이 깨질 뻔했죠. 그래서 통상 뭐 50%가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3당, 제4당 지지자들 통 한 20% 빼고 80% 중에서 자당 지지자와 무당층, 지지정당 없다를 합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6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6대2 정도가 이제 20% 정도가 민주당 지지자로 응답하는 그런 이제 경우겠죠. 그래서 이것이 선호도지만 결국은 국민의힘 룰을 따지면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기 때문에 역선택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찍을 것이다. 두 번째로 실상으로는 사실은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응답이 역선택이 있다면 그 후보로한테 갔을 것이다. 아니, 어차피 마음이 가야지. 아무리 홍준표 후보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도 사실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재밌고 뭐 그러다 이러지만은 사실 이제 좀 저희들 표현으로는 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이렇게 간주하기는 참 어려운 분인데 전략적으로 거기를 역선택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이 약해야 되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의 최근 흐름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낮지 않느냐 해서 그 논란은 좀 무망한 논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거의 없는 것은 여론조사의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냥 이제 기분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 보면 뭐 그것은 현실적인데 이제 어느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유승민 후보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전혀 안 그럴 거예요.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자꾸 이 다른 당 지지자의 추이를 얘기해서 좀 뭐 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 측면에서 따지면.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수치상으로 명백하니까 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래서 뭐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 민주당 지지자가 우리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선택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래도 또 개인적인 선호가 있어서 선택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 역선택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는데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선택 전문가 아니십니까? 저도 전혀 역선택이 아니고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러 들어갔고. 이게 역선택의 역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상대당 후보로 나오면 우리 당이 좋겠다 해서 찍잖아요. 그분은 후보가 안 됩니다. 그게 역선택의 역설이에요. 다른 얘기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드디어 후보가 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보세요? 제가 김 의원님 안철수 후보 말씀하신 거 몇 번 들어서 짐작은 됩니다만 다시 한번 어떻게 되나요?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여야가 박빙의 싸움일 텐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요. 워낙에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들이 사실 내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것은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당연하고 우리 당의 후보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간지대에 대한 뭐 지지 의사 표시가 좀 있는데 수치도 과장된 것이다 약간은. 그러나 이제 진영 싸움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뭐 3위가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지지세가 몰리는데 그 지지세가 다시 확 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야권 후보 단일화보다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야권 단일화에 다시 또 나서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그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사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지만 우리 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우리 당 지지자가 몽땅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이 단일화의 의미도 별로 없거든요. 단일화 자체에 그렇게 어떤 목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단일화가 필요한데 단일화가 필요한데 그 단일화해가는 과정이 결국은 지지자까지 통합되는 정도의 그런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컨대 그 단일화 과정이 또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바람에 결국은 단일화했는데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단일화는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여당은 다른 질문 드리게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 대표. 같은 안철수 대표랑 등치 가능한 비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나 앞으로 했던 구도에서. 조금 다른 경우죠.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이준석 대표, 또 그 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조금 모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배제당했던 내쳤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방패막을 쳤거든요. 또 최근에도 이준석 대표가 그랬고요. 그래서 아마 단일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만약에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그냥 백기 들고 들어가서 후위를 모색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요.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늘 함께 이 공동전선을 펴왔고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소위 이제 비례대표 제도 문제 가지고 감정의 골은 야당 못지않게 깊은 거 아닌가요? 심상정 대표랑.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양론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정의당이 사실은 의석 획득에 굉장한 이제 손실과 사실상의 이제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득표력으로 좀 정의당의 존재를 입증시키고 후위를 또 진보 정치 후위를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단일화에 대한 마음을 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저는 전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조금 우리 저 당대당 통합에 조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적극적인 어떤 그 합당 의사 또는 단일화 의사를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나 또는 김종인 위원장과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크게 어려움 자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감정이란 게 있을 텐데요. 그 김종인 그러나 이제 대선 후보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뭐 후보도 아니고요. 대선 후보 입장에서 한 표라도 도움이 되면 당에 뭐 반을 떼주고라도 나는 단일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 단일화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시간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을 어떻게 요리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해줄 듯이 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켜서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정의당은 사실상 더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현장에 심상정 의원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민주당 좋은 일을 시켜준다면 저는 그거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짧게. 뭐 그 현장에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은 뭐 저도 아마 김재원 의원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또 여기서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될 게 안철수 후보가 시작은 이제 무소속 독자 세력화로 해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와 이 반쪽 단일화죠 사실. 그리고 17년도에 독자 출마해서 완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합당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보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익은 우리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끊겠습니다. 근데 두 분 그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망을 해달라고 했더니 두 분 서로 같은 가장 강력한 바램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